세계적인 상장지수 펀드 뱅가드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좀 유출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면서 도대체 얼마나 자금이 빠져나갈까, 어느 기간 동안이나 충격을 안길까, 그리고 종목은 어떤 종목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수혜 종목은 없나, 이런 의문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기자, 김영용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뱅가드 이야기 이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리스크가 이제 조금 더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혜진 기자, 뱅가드발 리스크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뱅가드는 일단 세계적인 ETF 운용사인데요. 세계 3대 자산운용사로도 꼽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가 지난 10월 이머징 마켓 상장지수 펀드, 즉 뱅가드가 운용하는 자금 중 신흥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ETF인데요. 이 EM ETF의 벤치마크를 기존의 MSCI 지수에서 FTSE 지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기존 MSCI EM ETF에는 포함됐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FTSE EM ETF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FTSE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뱅가드는 기존 MSCI EM ETF에 담겨있던 물량을 오늘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5주간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뱅가드의 EM ETF 설정액은 60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의 비중은 15%인 9조 원가량입니다. 이 물량의 매도가 시작되면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금 유출에 대한 이 같은 우려감을 증권가에서는 뱅가드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부진이 이 뱅가드 리스크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도 증권가에서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현재 뱅가드의 ETF 설정액이 약 60조 원이고 그중에 한국 비중이 15%, 그리고 4%의 비중 축소면은 매주 약 3,600억 원 정도가 이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네. 우리 증시의 충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 좀 궁금합니다. 해설위원님 어떨까요? 네, 일단 사실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충격은 이제 실행이 돼 봐야 아는 것 같고요. 누구도 이제 결과를 좀 알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최근까지 어떤 그 외국인 매매 비중이나 일별 매수 대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일단 매수 대금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매 종합은 2,277억 순매도였습니다만 매수 단방향 거래 금액으로 보면 1조 1,008억 원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비중을 보시면 매수에서 24.86%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 매수 사이드의 평균 매수 금액을 보면 1조 712억 원, 그러니까 최근 거래일수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한 1,000억 정도를 매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수는 네.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매수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매 비중은 역시 매수 사이드에서 보면 한 달간 평균이 27.4%로 상당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3,600억이면 하루에 720억 정도 매도인데 네. 이게 이제 일간 매수량이 아까 제가 1조 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1조 원 대비로 7.2%에 해당하는 매도량이기 때문에 매도 사이드만 봐서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대충 계산해봤을 때도 하루에 약 800억 원 정도면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정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또 충격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역시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한데 혹시 우리가 좀 참고해볼 만한 사례가 없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후진국 있다가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이제 FTSE에는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제가 주식 한 20년 하면서 거꾸로 이게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는 제 기억에 또 자료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마땅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늘 보면은 그렇죠. 선진지수로 편입되면서 선진지수 더 좋아지지 편입되느냐 않을까? 아니냐 하면 20조가 들어오니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FTSE 선진지수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머징 국가 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국하고 좀 개발도상국 중간선상이 좀 있는 격이지 않습니까? 대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요. 그 자금들이 이제 브라질이나 또 신흥국 중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부분이 일평균 지금 한 7,800억 정도, 정확하게 아마 720억, 뭐 그것을 이제 8조에서 9조 2천억 뭐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은 그래도 부담이 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그 만기 전까지만 해도 좀 매수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벵가드발 그 리스크가 이제 자금이 좀 유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증시에 좀 최근에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뭐 2,200억 정도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을 보면 주식형 펀드에 지금 아직 자금이 크게 들어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 지수가 밑에 있는데요. 주로 보면은 뭐 하루에 이제 환매는 이제 좀 압력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2,000 밑으로 오니까. 그러나 지금 보면은 뭐 한 200억 들어왔다가 또 50억 나갔다가 이제 좀 혼조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수급이 좀 균열이 생긴다. 막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고요. 네, 연기금은 살 여력은 좀 있고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뭐 연초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기금이 막 공격적으로 사고 나면 또 올해 이제 후반에 가서 또 대응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때 우리가 주가가 안 빠지니까 좋았다, 만기 물량이 안 나왔으니까 좋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와버려야지 좀 한계가 가벼운 부분인데요. 그 물량들이 또 일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최근에 증시를 보면은 오히려 좀 약간 하락을 하면서 음봉이 크게 나왔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이제 들어눕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하락 압력을 좀 받은 이후에 그렇게 되면 지금 CMA 잔고가 지금 60조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부동 자금들이 그래서 이제 수급 균형이 조금씩 맞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추정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뭐 그것이 매일 뭐 똑같은 수량이 나온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동안 이게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나오기 전에 좀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수급 균형이 조금 안 맞는 오늘이야 이제 어제 많이 빠져놓으니까 좀 반등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매물 충격은 대형 중심으로 조금 더 이어지진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펀드 자금의 성격상 또 분할 매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기간을 지금 뭐 분석되기로는 6개월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해설위원님 그렇게 바라보면 되나요? 일단 그 벵가드 이머징 마켓 ETF 벤치마크 변경 이벤트 중에 한 이벤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0일 날 벵가드가 이제 벤치마크 변경 작업 일정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네. 참고로 변경될 지수인 FTSE 이머징 인덱스는 한국 비중이 0%고요. 현재 벵가드 이머징 마켓 ETF 한국 비중은 아까 15%가량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향후 일정들을 보면 우선 FTSE 이머징 인덱스로 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FTSE 트랜지션 인덱스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 FTSE 트랜지션 인덱스가 1월 16일부터 한국에 대한 비중을 매주 4%씩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인 지수이고 해서요. 최종 변경은 7월 3일 날 알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1월 7일이니까 대략적으로 6개월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일단 네. 상반기 중에는 물량 해소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예.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하지만 또 우리는 이러한 부담을 좀 상쇄시킬 만한 요인들이 없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되거든요. 뭐 앞서 전문가들도 지적을 해줬지만 신흥국 뭐 경기의 호전이라던가 중국의 GDP 이번에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좀 좋게 나오면은 분위기가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네. 되고요. 뭐 세계적으로는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이동 그러니까 리스크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증시의 어떤 매물 압력을 좀 흡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에만,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에 무려 74억 불. 물론 이제 그거에서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머징 마켓 전체로 해가지고 봤을 때 74억 불이면, 우리가 이제 7조, 8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 아닙니까? 사상 최대치를 갖다가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유출 초기 국면에다가 불확실성으로 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지수가 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흡수가 되겠지만,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저번에 이슈 분석에서 이제 엔화 환율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90엔대까지 거의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워낙 강세 기조는 맞는데, 단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이,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1,050원 라인에, 월봉에서 보면 이제 지지 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엔화도 지금 90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환 차익을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도, 그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하면은 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뭐 그렇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왜냐면 이제 일부 이제 조금 단기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율대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 자금 추이를 좀 표로 준비해 오셨던데요. 설명해 주세요. 지금 표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도 13년 지금 뭐 올해 1월 달이죠. 1월 달에도 급격하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74억 불. 선진국 신흥국 해외 유치월 펀드 자금 동향도 자금이 급격하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증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해 지금 현재 구도는 나쁘지 않다.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켠에 보면 미국의 이제 T노트라고 해서 10년물 국채를 보면 조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번 주 들어와서는 약간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금 실타는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차익 이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어떤 실적도 어닝 시즌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매수를 좀 주저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됐어요. 대신 이제 실탄이 늘 있다라는 것은 뱅가드에서 펀드가 나오더라도 다른 실탄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투자자들께서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도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늘 이제 자금이 있어야지 이게 수급 균형이 맞아가는 거니까 대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 압력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골고루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역시 주식시장 선호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시장에서 환율 부담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쌓여있는 매물 부담은 좀 부담 요소로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소화된 이후에 이제 들어눕고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또 언제든지 상승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G2 국가의 경기 회복이나 또 우리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만 두고 판단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그 시장은 이제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이슈 이제 기다리면서 구간 등락 정도 힘모으는 장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죠, 사실. 이 와중에 이제 뭐 일본 부양책이 영향을 간간히 주고 있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회복세 또 유로존의 우려 완화. 물론 이제 독일과 유로존의 지표가 최근 나오고는 조금씩 엇갈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려는 좀 완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아까 그 채무한도 그 증액 이슈 빼면 다 그만한 재료여서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유동성만 보더라도 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해볼 만한 그런 장세인 것 같고요. 미국이 달러 회수하지 않은 이상은 시장한테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펀드멘털을 일단 보면 삼성과 현대차 이익 모멘텀이 좀 약화는 되고 있는데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증시가 글로벌하게 다 수익률이 이제 PER의 역수인 기대 수익률을 보면
10%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하에서는, 이런 저금리 하에서는 기대 수익 10%를 보여주고 있는 뭐 주식이 상당히 좀 좋은 상품인 것 같아서요. 뭐 시장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그러면 네. 미국의 채무한도 이슈는 언제쯤이나 네.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황제는 재료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돌발적인 어떤 그 이벤트성 재료라든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재료가 나왔을 때 출렁임이 있는 것이지, 다들 알고 있는 재료는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이번 그 채무한대 관련한 것도 그래서 지금 이 정도 2000선 부근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재료가 실제로 나왔을 경우에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또 시황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2월 중순까지는 뭐 이 정도 구간대에서 등락 내지는 개별적으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림 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뱅가드발 충격으로 좀 전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수혜주가 찾기가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뱅가드발 충격의 약한 종목, 반대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일단 수혜주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 수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동안 MSCI에는 포함되지 않고 FTSE에는 포함된 종목들이 적게나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현 동양증권연구원의 의견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진해운, SKC, CJ대한통운, 하이트진로, 농심, LG하우시스, 한전기술, 삼성정밀화학 등의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거래량이 적은 업종과 종목들은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음식료, 유통업종 등이 일단 리스크 업종으로 꼽혔고요. 종목별로는 신세계,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오리온 등이 다소 위험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외국인 지분율도 높으면서 거래까지 적으면 이렇게 한 번씩 자금이 빠져나갈 때 더 큰 출렁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들을 보면요. MSCI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FTSE에는 포함이 돼 있는 기업들,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네.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펀더멘탈을 따라간다, 기업 실적을 따라간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은 일정 수준은 우리가 이제 마치 그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나와가지고 200 종목에 이제 편입이 될 때 어떤 그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으면서 좀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좀 나타내는 정도. 근데 나중에 지나 보면 다시 또 빠지죠. 원상태 또 돼 있는 경우가 네. 많아가지고 꼭 그게 수혜 피해를 논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지금 자료를 좀 보시면 일단 피해 종목, 수혜 종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골격이 지금 FTSE에서 한국 종목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반경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상태들이 조금 보면 위치들이 좀 묘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업황 회복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뭐 태양광이라든지 자동차 타이어 이런 쪽은 좀 지금 업황이 약간 좀 고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막 위치상으로 보면 롯데칠성이나 거래량은 좀 적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우리 또 정책적인 어떤 수혜하고 좀 연관해서 보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막 눌림목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진해운 같은 종목도 방금 기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눌림목 자리가 오면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일정 부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이나 한전기술, 한진해운 등이 좀 좋아 보인다 하셨는데요. 해설위원님 보시기에도 네. 이 종목은 좀 괜찮겠다 싶은 종목도 있나요? 일단 그 외국인 중에서 누가 좀 물건을 판다는데 뭐 수혜 피해 구분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어쨌든 네. 뭐 그 초기에는 매매 동향을 잘 체크해서 추세적으로 좀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중형주급 이하에서 매도가 나오면 좀 그런 종목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 들어올 만한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 증권사 리포트 인용해 갖고 왔는데요. 일단 뭐 롯데 칠성이라든지
뭐 한전기술, 대한통운, 뭐 다음, 뭐 한라공조, 대신증권 이런 쪽은 좀 들어와 있고요. 또 통신주도 들어와 있는데 뭐 매수가 들어온다는 종목군들이 이제 꼭 사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죠. 참고하시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어쨌든 종목은 이 이슈 때문에 좀 뭐 크게 급등락하기보다는 결국엔 실적 따라가면서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정도의 그 정도 수준 정도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 뱅가드 이슈에 맞서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 그리고 내수주 위주로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의 생각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수 압박 요인이 좀 되니까, 중소형, 지금 뭐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중소형 내수 방어주 위주 투자 유리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낫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월 중순까지도 좀 이런 형태들이 2월 초중순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코스닥 회사들을 보면 2월 달에 가서야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코스닥 회사들이 거래소보다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어닝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보다는 조금 몸집이 가벼운 그 기관들도 좀 핸들링이 좀 되는 종목. 아무리 삼성전자를 바치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1,000억씩 때려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넓혀가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내수 방어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쪽 그런 섹터가 최소한 또 미국에 이미 알려진 악재라고 하지만 부채 상한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종목들도 움직이는 것들은 추세적으로 꽤나 움직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또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조금 눌림목을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이고 과거에 이제 11월 말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냥 묻어놓으면은 놔두니까 10% 20% 수익 났다. 그 자리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매에 진입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2월 중순까지도 중소형 장세 될 수 있다 보셨는데요.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장세는 이제 원달러가 사실 가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주는 본인들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연구원들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원달러가 한 30원 정도, 30원 정도 밀렸는데 수출주가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어쨌든 원달러가 가르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가 되는 장세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큰 틀은 아시아 통화 강세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모멘텀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위안화 강세 포함해서 아시아 전반적인 자산 강세에 이어지는 동안에는 원화 강세 수혜군이 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도 모멘텀 자체를 내수 부양 쪽으로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모멘텀을 좀 더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OJ가 여전히 엔저 담보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그 경제상이 조금 이제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추세가 지금 엔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증시에서도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상대적으로는 성과가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역시 원화 강세 수혜주들 계속 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뱅가드 리스크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